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다름의 차이를 넘어서 미움을 받기도 하죠. 시기와 질투가 뒷담화로 이어지고 공개적인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든 적을 만들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에게도 안티가 있었다고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증거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5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역시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또 지식도 쌓아가는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찾았습니다.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그 나라에서 바로 거액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빅테크 CEO들도 함께 갔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거길 갔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중동 순방길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높기로 안 좋은 내용인데 높기로 참 유명하죠. 23년 기준으로 약 40%의 노인 빈곤율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요. 한국은행과 KDI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걸 좀 줄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걸 대체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도 나가고 선물도 드릴 수 있고요. 취약계층한테 연 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걸 못 갚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불법 대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게 하는 건데요. 일명 3050 대출이라고도 하네요. 179명한테 11억 원을 넘게 뜯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이죠. 개인 간 거래든 등록된 대부업이든 관계없이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겨선 안 됩니다.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서 받는다고 하면요.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은 과연 몇 %일까요?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5152님이 빛의 속도로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24%입니다. 요게 몇 년 전에 24%에서 현재의 이 이율로 낮아졌죠. 1468님 19 원래 조금만 더 써주세요. 19까지는 아직 내려가진 않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중동 순방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 1기 취임 때도 첫 번째 순방지가 중동이었다고 해요. 네. 이번에도 중동을 먼저 찾아갔고 중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 벌러 갔죠. 그렇죠. 송일아 기자. 일반적으로 그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보통 캐나다나 멕시코를 먼저 돌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중동을 첫 해외 방문지로 이제 순방지로 선택을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한마디로 정말 돈 벌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돌았고요. 뭐 사우디에서는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랑 정상회담도 했고 왜 하필 중동이냐는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좀 여러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근데 중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좀 더 뭐 얘기하기가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 하스 미국 그 외교협회 명예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그 중동 방문의 초점은 비즈니스와 경제 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외교적 용어가 아닌 경제적 비즈니스 용어로 접근하는 행정부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딱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 간 겁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 총리가 먼저 미국을 또 찾아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방문지에서 빠지기는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지금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과 네.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닌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이득과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송일아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첫 순방국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리아 과도 정부 임시 대통령하고 만났단 말이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조금 제가 이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트럼프가 이제 시리아 측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잘 지내라. 외국 테러리스트 쫓아내라. 그리고 미국이 IS 이슬람국가 제재하는 데 협조해라. 뭐 이런 얘기를 영어로 복잡하게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면서 네. 대신 그런 미국 기업이 시리아에 석유나 가스 이런 거 투자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또 시리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또 많이 풀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많이 또 복원하려고 하는 거고 이란과의 핵 협상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저는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많은 사업도 해야 되고 투자도 유치를 해야 되니까 시리아 너네들 사고 치지 말고 잘 지내고 방해하지 마. 그 조용히 잘 지내면 우리가 선물도 좀 줄게.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동시에 또 이번에 만났던 이게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실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과거에 현상금까지 걸었던 테러 조직 출신, 반군 출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미국이 실제 현상금을 걸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시리아의 현재 과도 정부를 위장된 그 무장 세력이라고 보기도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고 네. 이스라엘과 또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이란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이 시리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썩 달가운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외신들이 보도를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중동 지역 내에서의 또 어떤 복잡한 수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는 그런 어떤 제스처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뭔가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네네. 풀어주고 네. 제재도 가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게 또 비즈니스적으로 네. 대하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중동 국가의 일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랍 국가 주요 인사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 어떤 표면적으로 좀 중재자 역할을 하겠으나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더 이상 중동 국가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훈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자기가 봤을 때도. 사고 치지 마. 네, 계속 그런 사고 얘기를 치지 하는 마. 거죠. 조용히 있어. 대신 좀 뭐 하나씩 이렇게 해줄게. 이런 느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과거의 미국과는 또 외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돈 안 쓰려고 하고 고란 기자. 네. 아니 그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가서 아까 내가 돈 벌려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전에 이 달러가 금에 패그돼 있다가 이제 그게 해제가 되면서 네. 달러 이른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당연히 하락하는데 달러 가치 방어를 위하고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사우디랑 협정을 맺었죠. 페트로달러. 우리 석유 결제할 때는 다 달러로만 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달러 기축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미국이 오히려 원유 생산국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오일을 달러로 결제해라라는 거로 인해서 달러 기축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그 과거에 페트로 달러를 요구했을 때 미국이 한 건 뭐냐면 안보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우리한테는 그 경제적인 혜택을 내놔라였는데 이번에는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우리가 안보를 책임져 줄 테니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라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게 바로 AI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이 패권을 어느 쪽으로 유지하느냐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을 잡는 건데 과거에는 그게 오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AI로 파악하고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받아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우리는 얼마를 하겠다, 뭐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금액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첫 순방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4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카타르에서 이게 약간 뭐 게임 하는 듯이 더 얹히는데 1조 2천억 달러, 1,600조 우리나라 그러니까 돈. 사우디의 딱 2배. 네.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늘어나는. 아직 UAE는 안 나온 것 같은데. UAE도 나왔어요. 나왔나요? 280조. 아, 조금 작네요. 네네. 야,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오자마자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공중에서부터 뭐 F-15 전투기 이렇게 발진시켜서 에어포스 원 옆을 또 호위시켜주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차량에다가 특별히 이제 매핑을 해서 호위 차량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고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많이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우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금전적인 것도 이렇게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제대로 이만큼 투자 안 할 거다. 뻥튀기다. 이런 말도 벌써 나오죠. 어쨌든 뻥튀기를 해서 양쪽 다 이익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용으로 내가 이만큼 투자를 받아왔어 라는 입장인 거고 또 투자를 하는 쪽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규모가 크면 우리한테 그만큼 많이 챙겨주겠지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사우디의 경우 이제 6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전체 우리 6천억 달러를 사우디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라고 백악관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상으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라고 했는데 그걸 다 합쳤어요. 네. 합쳤는데 2,83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지? 더하기가 잘못됐어요. 이게 뭔가 나머지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합계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뻥튀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뻥튀기를 하건 뭐건 이건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이렇게 뻥튀기 발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1기 행정부 때도 사우디가 약속했던 금액도 제대로 투자 안 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지르면 되는 거죠, 뭐 일단 네, 입장에서는. 그때도 사우디에서 1조 4,500억 정도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50억 달러.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뜯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타르 항공이 뭐 미국 보잉의 항공기 21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뭐 여기에는 뭐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엔진을 뭐 400개를 붙이기로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역사상 최대 수준이고 이런 미국의 연간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거다 이러면서 백악관이 막 이제 예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항공기 이 엔진 계약 기간조차도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고요. 항공사가 원래 이제 항공기를 구입할 때는 좀 할인을 많이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계약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서로에게 윈윈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거거익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임기 끝날 때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건 우리나라도 나중에 협상용으로 뭐한 수백조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어차피 뭐 4년 서로의- 뒤에 입식고. 서로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사인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또 이번에 재미난 게 2081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저라도 비행기를 선물로 준다면 마다하지 않겠어요라고 했는데 어디였죠? 그 카타르였나요? 사우디 카타르였나요? 4억 달러 상당의 초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무상 제공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이거 뇌물론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뭐 전용기로 쓰세요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의 이 멘트가 이게 저 한국적인 상식으로는 맞아요. 이게 과연 정치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멘트인가 싶은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보라면 매우 비싼 비행기를 무료로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겠다. 내가 받겠다는 바보라 거죠.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받겠다는 거죠. 카타르의 이번 제안을 훌륭한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근데 사실 이 미국 기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받은 건 나중에 다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주머니로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닐 텐데. 그 타다가 이제 임기 만료되면 그 트럼프 박물관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그 비행기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트럼프가 비행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정도로 대우를 받고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한 맞아요. 정치인이다라는 네. 걸 또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전쟁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표면적인 어떤 예우, 굉장히 좀 파격적인 예우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통령 가면은 그 나라의 토속적인 기념품 이런 거 받고 그게 이제 갑자기 비행기에다가 네. 우리가 받아온 기념품 생각하니까 네네 대통령은 이제 기록관 이런 데로 가잖아요. 퇴임 후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와 별개로 실제로 그런데 트럼프 일가의 개인적인 맞아요. 그 사업과 관련된 연관들은 또 별도로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 트럼프 차남이 둘째 아들이 이미 그 전에 자기 아버지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중동을 한번 훑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암호화폐 사업 관련한 거래 밑바탕을 쭉 깔아놓고 그런 것들은 이번 투자에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그룹 그 일가 사업을 사업. 또 중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니, 실제 또 되게 대표적인 게 이 트럼프 일가 소유의 골프장에서 사우디의 굉장히 유명한 골프 리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우리가 보통 PGA라고 하죠. 미국 네. 프로골프의 가장 저명 거기에 대항하는 사우디의 골프 리그가 아하.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 열리고 있죠. 이게 트럼프 그룹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우디 중동 국가들은 도시 개발을 어쨌든 좀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네. 트럼프 그룹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들어가서 사업하고 돈 벌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뭔가 트럼프 그룹이 맡아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익과 사익을 동시에.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순방을 갔으면 뭐 국방이나 안보 뭐 이런 뭔가 좀 거대 담론이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무슨 부동산 개발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냐고 하는 그런 갑론을박이 그러네요.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국방 외교 이런 것보다는 비즈니스. 첫째도 비즈니스, 둘째도 비즈니스. 그 이번에 그래서 같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니까 면면이 역시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등 빅테크 수장들도 같이 갔어요. 그 중동 쪽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GPU, 뭐 칩 얼마나 사겠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사우디였죠.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통신 장치. 사우디에서도 합법화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받아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큰 수혜를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동으로 이제 AI 사업 확장하면서 사우디에 칩 수십만 개 이제 공급할 거고 UAE에는 엔비디아 칩 100만 개 수출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그간 딥시크 이게 조금 눌려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관세 네.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중동 방문 때 유독 그 빅테크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그 시장을 중동으로 넓힌다. 그렇죠. 오일머니가 GPU를 산다 이거였고요. 예. 박수익 기자. 예, 그게 아까 고랑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이제 오일머니 그 석유를 어떻게 결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외교적인 협상의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칩이 약간 그런 협상의 수단. 그 뒷면에 당연히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 나라들의 어떤 수요, 정치적인 수요와 맞물려 있고, 그래서 그게 미국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가장 최근의 어떤 킬러 콘텐츠 외교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페트로 달러라기보다는 뭐 AI 달러, GPU 달러.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좀 됐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일머니로 다 만들겠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그 사우디 내 스타링크를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는데 뭐 이번 거래로 스타링크가 사우디 내 항공기나 선박에 이제 위성 인터넷을 또 제공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머스크는 거기다가 내가 사우디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막 또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옵티머스니 뭐니 뭐 그 해당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진출을 확장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같이 이제 중동 세일즈에 합류를 한 거고 공교롭게도 테슬라 주가도 엄청나게 최근에 올랐죠. 또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도 한 분이 이제 동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2기 들어가지고 약간 이 행정부 쪽에다가 그나마 줄이라도 좀 되고 있는 맞아요. 재계 인사는 정용진 회장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외줄. 딱 하나인데 외줄. 외줄 동안줄. 네. 근데 그 카타르 국왕 그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도 네네. 같이 갔다 하고 그, 어떤 네. 역할로 간 걸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카타르 국왕
이제 만찬에 초청을 받아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한 자리에서 인사도 이렇게 줄 서서 쭉 인사하는 모습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 정룡진 회장은 작년 이제 12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도 그 아들 트럼프 주니어랑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이제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트럼프 주니어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갖고 한국 맞아요. 기업인들을 쭉 이제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뭐 이게 결국에는 신세계 그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행정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좀 유력한 관계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신세계로서는 완전 땡큐 아닌가요? 이 워낙에 지금 이 중동 안에서도 뭐 K 드라마, 예능,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신세계 그룹 역시 마트, 백화점, 뭐 부동산까지 하는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동 쪽에 좀 이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민간 외교 채널로서. 그렇죠. 우리 기업들도 사실 이제 중동 시장을 더 넓게 좀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공장 착공을 했고요. 조금씩 이 시장을 또 넓혀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좀 잘 하고 있을까요? 중동 지역에서. 아까 그 현대차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사우디가 지금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 기름으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게 될 것 같다. 네. 미래에는. 그래서 이제 이 비전 2030 이게 이제 핵심이 탈석유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석유로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기름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요거 관련돼서 뭔가 사우디 쪽으로도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가 들어가서 이 사실 생산량 5만 대 규모의 현대차 그 합작 생산법 이제 만들어서 26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거죠. 네. 지금 5만 대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 출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수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우디의 국익과도 맞아 떨어지는 입장에서 우리는 약간 수출 지역 다변화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기업들도 조금 더 이제 가시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외교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외교로 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저는 근데 잠깐 그 재밌는 게 네. 트럼프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서 트럼프의 약간 사익 추구나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이거 뻥튀기 발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요. 예. 출처를 혹시 보셨나요? 출처요. 어디일까요? 다 뉴욕타임즈예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야 지금 트럼프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뉴욕타임즈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뉴욕 타임즈는 민주당, 미국 민주당. 나머지 이제 월스트리트나 네, 네. 블룸버그 이런 데 네. 보면은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네,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 또 들었습니다. 상징적인 석연치 면이 않다. 네. 있습니다. 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그 중동 이야기할 때 1026님이 시리아 이야기할 때 자꾸 그 스마트폰이 반응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대답을 하고 있었다. 네, 시리아. 수 기자 그러네요. 폰은 반응을 안 하는데? 저는 다른 건 닫아놓으셨- 예.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여전히 이걸 지키지 않는 불법 대부업체들 여전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기도 하고 피해자에게는 욕설,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데요.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 3,000%냐? 그냥 오늘 빌려주고 내일 모레 좀 더 갚아. 30만 원 빌려주고 50만 원 갚아. 요게 연간으로 따지면 3,000%까지 된다는 거죠. 참고로 신용카드 회사들의 카드론이 금리가 높죠. 예, 최고 금리는 19.9%라고 합니다. 현재 민간 신용카드사들의. 근데 우리는 법정 최고 금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김홍태님이 19.5, 4034님이 19.8, 2276님이 21 맞춰주셨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6672님도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21% 그런데 대출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유유 맞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399님은 꼭 돈이 필요할 때는 이만큼이 넘는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진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법 대법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만큼의 퍼센테이지 이상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이자를 안 내도 되셨고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자 아니면 기댈 언덕일 수도 있는데 참 자영업 어렵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2032년이죠. 7년 뒤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가 248만 명에 달할 거다. 거의 25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2015년이랑 비교하면 100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노후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죠? 할 게 없으니까. 맞죠. 이거는 사실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자영업이라도 해야지. 치킨집을 열어야지. 그렇죠. 이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통상 이제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직후에 한 10년간 태어난 세대들을 1차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 나이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한 60대 중반에 70세까지 되고 네. 이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입니다. 한 세대 기준으로 한 700만 명인데 그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시 이제 경제 성장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들을 이제 2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지금 현재 나이로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이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운 950만 명 가장 단일 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인데 네. 이분들이 일부는 이제 60대 중반생 분들은 이미 이제 퇴직을 시작하셨고 70대 중반 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직장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노년층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수는 자영업으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게 수익성은 상당히 낮고 경쟁은 치열한데 이러다 그렇죠. 보면 자칫 뭔가 창업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했다가 잘 안 되면은 그때는 정말 임시직, 일용직까지 이렇게 가고 하면서 점점 노인 빈곤도 좀 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뭐 사실 그때는 이제 노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참 이상적이긴 한데 그건 너무나 먼 미래. 먼 미래는 더 어려워지나요? 멀지 않은 것 같은. 전 요새 그런 나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사실 들어서. 한 40대 직장인만 하더라도 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들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년 연장 혹은 정년 폐지가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이다. 이건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예. 딱 2세대에 해당하는 지인분을 만났어요. 중견기업 부서장이신데 6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만 60세 임금 피크 들어갔고 올해가 이제 법정 정년이에요. 올해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회사에서 이제 퇴직 후 재고용 의사를 이제 물었다고 하고 이분 생각은 그렇게 하면 이제 월급은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줄어들고 네. 본인은 이제 근데 연금 이분은 65년생이 이제 연금 수령 나이가 한 64세. 올해 갭이 갭이 있죠. 나면 한 3년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응은 어떻든가요? 그걸 다른- 선호하시든가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많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퇴직 후 재고용이라도 그러니까 그 노동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위치면 어느 그야말로 정도는 다행인 네네. 거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퇴직 후에 이른바 이제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지금 이런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강조하는 건 아무래도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도 아무래도 임금 수준도 더 높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거고 사실 그 사측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재고용을 하면서 아예 임금 수준 자체를 확 낮출 수가 있잖아요. 네. 정년 연장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임금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금 수준 확 낮추고 그리고 이제 사측이 강조하는 건 뭐다? 우리가 이렇게 재고용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측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더 걱정이 뭐냐면 이 퇴직 후 재고용을
당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을 그래도 제한을 받는다는 건 회사에서 날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될까가 사실 걱정인 거고, 이 노축에서 결정하는 것도 뭐냐면 퇴직 후 재고용을 제한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사실상의 뭔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퇴직 후 재고용을 송일영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숙련 노동자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급여를 확 줄이면서도 이분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한데 작년부터인가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육아퇴직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육아휴직밖에 없었는데 이제 육아를 하는 이유로 퇴직을 시키고 3년에서 3년 반 정도 아예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 다 하고 이제 TO에서도 빠지고 이제 퇴직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는 건데 3년 후에 재고용하는 거를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육아퇴직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이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 휴직하는 엄마 입장에서도 서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제 주변에는 육아퇴직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만족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네. 육아 휴직 기간에 호봉이 올라가는 이제 맞아요. 공직이라든지 맞아요. 교사분들이면은 피부의 입장에서 근데 별론데요? 저는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아이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의 고민이 되고 서로가 여성이라면 부담을 예.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는 거네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연화인데 사실 아까 베이비 부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부터 해서 유럽에서는 저희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게,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부터인데 거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베이비 부머가 하면서 우리보다 뭐 5년에 10년 정도 먼저 이런 이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일본일 텐데, 일본은 2021년에 이제 뭐 고령자 고용 안전법이라는 것들을 시행을 해가지고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의 의무를 이제 부여했고, 대신 기업들에게 다양한 어떤 선택의 방안, 예를 들어서 뭐 정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 위탁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일본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라고 하고,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 평균 임금을 기존에 받던 것에서 한 40% 정도를 삭감을 하고 대신 정부가 뭐 고용보험을 일부 보전을 해주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홍섭 님이 지금도 어느 조직이나 능력 없이 시간만 때우는 사람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은 어쩌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장상규 님은 현직에서는 수용하기 힘들겠지만 막상 퇴직하면 그 임금의 절반인 자리도 엄청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오현종 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도 들어갈 자리를 주셔야 하니 연봉을 3분의 1로 줄이고 정년 연장하는 걸 권합니다, 이런 생각 보내주셨고요. 2148님은 프랜차이즈 장사도 어렵다 하니 주변에 다른 거 찾다가 사기당하는 분도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결국 그래서 갈 길은 자영업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니시다가 그래도 뭔가 퇴직 후 재고용 제한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편이고, 그조차 없어서 자영업을 계속하다가 폐업을 또 거듭하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러면 뭘로 보충을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지금 연금도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자산 유동화입니다.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주택연금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죠. 네. 어떤 구조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이제 노인들의 자산을 봤을 때 그래도 집이 한 채 있으면은 자산이 잡힐 때는 꽤 그래도 있는 걸로 잡혀요. 네. 그래서 숫자상으로 놓고 보자면 그 자산을 가지고 뭐 노년까지 즐기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자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묶여 있는 부동자산을 가지고 유동화를 시켜서 그냥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돈을 써라라고 하는 게 지금 자산 유동화라고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택연금이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입률이 한 1.89%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이제 그 노인 그 해당하는 계층 가운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사실 이거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 이거는 나의 최후의 보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입률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산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인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산 유동화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 그런 생각하는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온 집 하나, 내 재산이 집 하나 이거 있는데 그럼 자식들한테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이거를 유동화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니까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짐을 지고 계시는지. 조금씩 인식은 바뀌고 그래도 있는데. 바뀌고는 있는데 그게 또 빠르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 뭐 한 10수억 원 하는 거라면은 그래도 연금액이라도 좀 높을 텐데 지역에 있어서 한 1, 2억 하는 집이라면 그걸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는다 해도 또 충분치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것도 또 조건도 있고요. 나중에 또 매각이 가능한지 또 그것도 맞아요. 또 따져봐야 하니까요. 이게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부동자산이고 이게 생활비로 전환이 되지 못하면 통계적으로 빈곤층으로 분류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작년 12월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빈곤을 좀 동반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봐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를 본인들은 수익이 없으신데 그 집을 증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식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그냥 당연히 제 상식으로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평생 연금 받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지금 그 주택연금 가입자도 전체 가입률로 보면 높지는 않은 수준이죠. 1.89%.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제안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취약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KDI에서도 기초연금 개선해야 한다 화두를 좀 띄웠거든요. 저는 KDI 주장에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완전 동의. 지금 어떤 기초연금이 하위 70%거든요.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하위 70%. 하위 70%라는 게 그렇죠. 상위 30%는 들어봤어도 네, 하위 70%라는 얘기는 상위 30%를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상위 30% 빼고 하위 70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의 거의. 취지가 뭐냐라고 보면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이 기초연금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마저 없을 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걸 하위 70에다 주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파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개개인에 돌아가는 돈은 정말 쥐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얼마라도 나오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뭔가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돈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파이를 늘릴 수 있느냐? 이거 재정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주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몰아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KDI가 그 이제 주장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조동철 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위 70이라고 하는 게 이 노령층의 하위 70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로 얼마로 바꾸면 진짜로 힘든 분들만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 고령층의 하위 70%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하위 70%로 하면은 그 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몰아주자. 드리자라는 네. 거네요. 혹시 이견은 없으세요? 이견 이야기보다는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이렇게 예.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70이든 50이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예. 열심히 평생 본인이 이제 모아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그걸로 그것도 유일한 소득인데 그것 때문에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년에 조금 일을 덜 하시다가 이런 걸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이런 복지 정책에서 약간 나타나는 문제라고.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본턱 없기 효과는 때문에. 참 어디든 있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노인 빈곤율이 뭐 OECD 최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개인차가 크잖아요. 1950년 이전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 100만 명, 950만 명, 그 1000만 명에 가까운 그 2차 베이비 부머 이 60년대, 70년대 생들은 사실
저희보다 더 이 그 부유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산 예, 자산 증식이 좀 축적을 많이 있었으니까. 하고 예, 막 성장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구 구조학적인 것도 잘 따져서 이런 기초연금을 좀 하는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리고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근데 항상 선거철에 특히 대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위 70%까지 온 거죠. 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더 드리겠다는 얘기가 신기하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더 드리겠다, 그러니까 덜 드리진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다른 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선거 기간에 사실 기초연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아무도 사실 내놓지는 할 수는 없죠. 못하는 상황인 거죠. 시간도 좀 짧았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관점에서 지금처럼 수급자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2015년 200만 명이었는데 2050년 되면 1330만 명이 됩니다. 기초연금 받을 사람이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 고치기는 고쳐야 고령층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 재정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하는데 또 누군가는 그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내야겠네요. 우리의 노후 모두의 일입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적으로 하나씩은 또 고쳐 나가야 이게 또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많은 분이 또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8542형님이 정년퇴직하고 계약직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퇴사합니다. 작은 중소기업, 3D 업종인데 너무 힘들어서 외국인들이 많네요.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8542형님, 예,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에 클래식 공연의 인기가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클래식 공연의 티켓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라고 하고요. 1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거나 또 공연장에 마치 아이돌 콘서트처럼 2030 세대도 몰린다고 하는데요. 클래식의 대표 주자면 역시 성악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성악가를 간접적으로라도 만나보겠습니다. 한경 비즈니스의 강웅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성악가를 만나셨어요? 제가 만난 분은 이 클래식계에서 특히 이제 국내 소프라노 중에서는 굉장히 권위자로 알려진 분인데 이 오은경 성악가라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이분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음악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6살인가 뭐 한 7살 때쯤에 아동 콩쿠르에 출전해서 상을 받은 것부터 시작하면 한 50년이 훌쩍 넘은 성악가였고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어머니께서 네. 이 노래에 대한 꿈이 굉장히 크셨는데 그 시절에는 노래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하나뿐인 딸이 이제 재능이 좀 있어 보여서 밀어줬다고 하고요.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뭐 초등학교 때 수시간 걸려서 서울 콩쿠르에 나가면서 고생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1등을 휩쓸고 오니까 이분 표현으로는 집에 쌀이 떨어져도 노래를 안 시킬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에 이렇게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네요. 오은경 성악가님.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시죠. 세종대 교수이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음악하는 분들도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콩쿠르에 나갔다고 하셨었고, 구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보통 이제 이 클래식 곡이 외국 음악이잖아요. 네. 그 가사도 대부분 이제 유명한 외국 시인들이 쓴 시로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독일어, 이태리어로 돼 있어서 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우는 시간도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클래식의 역사부터 뭐 발성법 같이 노래를 부르는 방법들 그리고 뭐 가사를 외우는 거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이런 뭐 애티튜드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배워야 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네요. 그 뭐 하나부터 10까지 복잡한 거죠. 그야말로 예술이니까. 근데 왜 성악을 한다고 하면 이거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진짜 많이 들 텐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뭐 그냥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인데 제가 주변에 이제 성악하는 분들 보니까 예. 뭐 전공을 하더라도 학원 다니는 것처럼 늘 레슨을 좀 계속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슨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 레슨비도 뭐 선생님에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뭐 천차만별이고요. 뭐 콩쿠르나 공연을 한번 준비를 하게 되면 뭐 피아니스트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관악, 현악기 이 전공자들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이 성악가들이 개인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계속 갈고 닦아야 하니까 거의 평생 계속 레슨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돈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왜 예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예술 중고등학교 나와서 성악을 또 대학교까지 가서 전공을 하고 이런 코스를 밟지 않으면 거의 성악가 되기란 어려울까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 질문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폴 포츠도 지금은 뭐 이제 파페라 가수로 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뭐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원이었고 웹판원 많이 하다가 그렇죠.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딱 나와서 완전 글로벌 스타가 됐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성악을 배운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뭐 날 때부터 타고난 노래 실력이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식의 인문학적 이론과 같이 이 클래식의 깊이를 뭐 독학으로 좀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자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죠. 아하. 폴포츠 같은 사람은 진짜 뭐 전 세계에서 한두 명 어쩌다 1%죠. 어쩌다 나타나는 거고요. 그 왜 특히 이제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유학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데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입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뭐 성악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이 필수 코스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뭐 이 유학을 가서 클래식의 깊이를 알고 뭐 무대 경험 그리고 콩쿠르 출전을 위해서라도 뭐 이태리나 말씀하신 뭐 오스트리아 뭐 독일로 유학을 좀 많이 갔던 시절이 있긴 한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유럽으로 가서 배웠던 이제 한국의 성악가들이 전문성을 배워서 이제 국내 음악 대학 뭐 대학에 있는 교수로 재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가 한국에 있는 성악가 그리고 교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파가 돼서 이게 지금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배워와서 우리의 수준도 높아져서 그렇죠. 교육의 질과 수준도 높아진 거네요. 네.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클래식 배우러도 많이 온다면서요.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분이 그 세종대 음악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제 2명의 중국 유학생이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이분도 얘들이 왜 지원을 했지? 라고 굉장히 의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배웠던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서 입소문이 좀 퍼지면서 지금은 수십 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 학기에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유학생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경쟁률로 따지면 한 뭐 3, 4대 1?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한국 성악가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입소문이 좀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유럽으로 떠나는 게 과거엔 어떤 코스였습니다만 이제 클래식을 배우기 위해서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 가자 이런 인식들이 또 생기는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성악가는 뭐 당연히 노래를 잘해야 될 테고 그 밖에 또 어떤 중요한 요소가 필수일까요? 어찌됐든 이 성악가는
이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앞에 서거나 아니면 무대 위에서는 뭐 이 무대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성악가로서는 뭐 자질이 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악가들이 좀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대범한 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한 번 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었는데 뭐 술 담배 같은 건 물론이고 음식도 뭐 공연이 잡히면 짜고 매운 거는 좀 피해야 되고 공연이 좀 잡혀 있으면 목소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좀 멀리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기 관리를 해야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궁금한 게 그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수입이 어느 정도일까?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비로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떨까요? 보통 이제 이 성악 전공자들이 그 합창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는데 네. 합창단의 경쟁률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명이 은퇴를 하면 그 파트에 자리가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합창 단원이 되는 길이 바늘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성악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아카데미를 차리거나 개인 레슨을 아하.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성악가들이 요즘에는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더라고요. 예능에도 그렇죠. 꽤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뭐 성악 전공자들이 뭐 가수나 아니면 뮤지컬 업계로 좀 넘어가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성악 전공자들만 모아서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히 좀 인기를 좀 얻기도 했는데 클래식 업계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성악가가 가요를 부르는 걸 이 업계에서는 어른들 금기시했죠, 금기시. 좀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오버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김영란님도 포레스텔라 강형호님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포레스텔라 굉장히 유명하죠. 직업으로서의 성악가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까요? 사실 이 성악가를 만나서 취재를 해보니까 투자한 것 대비 이 아웃풋이 나오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의 클래식이 세계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뭐 크로스오버뿐만 아니라 정통 클래식계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는 젊은 세대들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또 그렇죠. TV 프로그램에서 각종 경연 이런 걸 또 통해서 많이 또 대중화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M&A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름은 어려운데 최근에 삼성전자부터 한화그룹 또 영화업계까지 합치고 뭘 인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또 쉽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찾아옵니다.